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국 국어교사 모임 스님 여러분.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연 바람직한 입시 제도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수명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개혁은 없다라는 책을 두 권을 냈는데요. 어떻게 지구학 선생이 이런 책을 내게 되었나 하는 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뭐 사연이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1권은 한국은 왜 학벌전쟁 사회가 되었나 라는 주제고, 2권은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기존의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입시 제도를 바꿔서는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떤 저의 오래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책을 두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스님들께서 이 교육개혁은 없다 2권에 나오는 제 1장, 아마 1부인가? 1장을 갖고 사전에 읽고 오늘 토론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저는 1, 2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학종이라고 하는 제도,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들어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종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운동 진영과 또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 학종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순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제가 먼저 EBS에서 만든 다큐 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죠?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학종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유례가 없는, 그리고 아주 독보적으로 특이한 입시 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번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 학종의 어떤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그 이전에 지난 한 30년간 한국 교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오는 5.31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스님들은 이 5.31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5.31 교육개혁 조치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1995년에 한국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청사진과 설계도를 내놓은 그런 입시제도 개혁, 어떤 교육제도 개혁안이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딱 이제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전에도 이제 모든 정권은 다 이제 어떤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육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의 교육 개혁은 대부분 다 어떤 부분적인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사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어떤 그 교육개혁 조치가 1960년대에 이제 중학교 입시를 폐지한, 그래서 뭐 어린이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런 중학교 입시 폐지,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폐지,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과외 금지, 그리고 대학교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라고 하는 이제 입시 체제를 도입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교육개혁 조치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중학교 입시 폐지, 뭐 고등학교 입시 폐지, 평준화, 이런 어떤 단발마적인 조치였지 종합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5.31 개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1990년대 초에 소련 동구가 무너지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세계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가 군부 독재가 끝나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라고 하는 어떤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교육개혁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어떤 하나의 철학과 사조로 교육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들이 열린교육, 뭐 수요자 중심 교육, 그 다음에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육제도는 다 이때 만들어져서 지난 30년간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이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이 도입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종합생활기록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생생활기록부, 그 전신 이름이 이제 종합생활기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전에도 과학고하고 외고가 몇 개 존재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고와 자사고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도 이때 도입이 돼요. 그리고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모형이 다양화되고 복수전공이 허용되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대학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 규제를 다 풀어서 대학 설립을 자유화한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차별화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1995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발표가 됐다 해서 이제 이것을 5.3일 개혁 조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5.3일 개혁 조치 이후에 한 10년, 20년 흐르면서 한국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냐면 영어 교육 광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과외까지, 즉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되면서 소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학종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도입되면서 그 이전에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문제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생긴 거죠. 과고, 외고, 자사고 이런 이제 학교들을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중학생들이 입시에 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중학생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입시에 뛰어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수능 하나만으로 단일화하지 않고 논술,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서 특목고가 대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설립을 자유하게 되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이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 서열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 소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5.3일 개혁 조치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5.3일 개혁 조치가 아니었어도 이 외환위기만으로도 한국 교육은 악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997년도 이 외환위기 사태는 단순히 어떤 그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했던 그런 단발만적인 사건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그 이전과 다른 사회로 구조조정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겪고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 이제 등장한 신조어가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 그 다음에 M4 뭐 이런 형태의 극도의 양극화, 극도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한국 사회가 변화됐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사회가 양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개혁원협회 일본에서 소개한 책인데요. 기울어진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마티아스 도프케하고 파브리지오 질리보티라고 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인데, 한 사람은 이 도프케는 이제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리보티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둘이 이제 미국에 와서 교수하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지금 현재 미국 부모들의 이 교육에 대한 근심 걱정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낙제를 면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18세 이전에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삶의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삶이 뭐 의사들에 비해서도 크게 빈곤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 낮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미국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자식 위를 헬리콥터 돌듯이 돌면서, 우리는 이걸 헬리콥터 파렌트라고 부르잖아요.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교육에 전전긍긍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기울어진 교육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How Economics Explains the Way We Raise Our Kids.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경제학은 우리의 양육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나라들의 교육 현실을 다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죠.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일 개혁교육 조치가 아니었어도 이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는 우리 교육을 더욱더 경쟁적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외환위기 체제에 5.3일 교육개혁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육이 극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3일 개혁 조치는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6개 정권에서 다 이 기조로 교육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정권은 바뀌었어도 교육정책 기조는 똑같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했고, 국민의힘은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아주 그냥 또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최다 그 득표율 차이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러면 학종이라는 게 언제 도입된 거냐? 학종은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입학사정관제가 살짝 들어옵니다. 살짝 들어온 것을 2010년, 11년 이때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으로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모든 대학의 입학을 입학사정관제로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되고, 이 입학사정관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명박 정권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때 이제 고교평준화가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정도 되면 과학고 외고가 이제 전국적으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2013년이 되면 첫 번째 자유형 사립고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정권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뭐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이런 데 다 보냈고, 그러면 그들에게 유리한 입학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계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보고, 두 번째는 한국 교육의 대미 종속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45년서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어느 한 나라에서 그 학위를 받았는가 하는 그 나라인데요. 여러분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쭉 나오죠. 그런데 교육학은 1945년서부터 2013년까지 총 1677명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미국 박사가 1292명, 즉 77%가 미국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중에서도 교육학이 단연 으뜸입니다.
77%, 즉 10명 중에 8명이 외국 박사라면 다 미국 박사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석박사를 따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를 해야 되는데 교수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역을 받아갖고 뭐 교육부에서 용역을 받아갖고 자기가 미국에서 학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교수 자리가 나오면 이제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에서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된 그러한 제도들이 마구잡이로 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이제 1987년서부터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교육 철학을 지닌 팀 웨스트버그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992년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창의력 개발과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성을 취득을 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1995년이 되면 이 28개 주까지 확산됐던 이제 이 수행평가가 28개 주에서 취소 유보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점수가 뻥튀기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교직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1999년에 이제 학교에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이미 미국에서는 수행평가가 학물관 정책으로 폐기가 되었는데, 뭐 이때 미국 가서 수행평가 뭐 누군가 전공하고 왔겠죠. 저걸로 박사학위 받았겠죠. 교육학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바로 도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도가 다 이렇게 미국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 이후에 수행평가는 계속 교육청에서 성적관리 지침으로 중간기말고사의 20% 이상 고수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냥 제출하기만 하면 기본 점수는 주고 웬만하면 만점 주고, 그리고 이제 성적 편차는 정기고사에서 중간기말에서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이제 과목 세트 열심히 써야죠. 근데 강의식 수업을 해갖고선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해갖고 이제 과목 세트 거리를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행평가를 한다 치지만,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인 어느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행평가 항목들입니다. 요게 우리 학교교육계획서에가 이런 걸 싫잖아요, 그죠? 2학년 1학기인데 10개 교과에서 39개 수행평가를 하고요. 그럼 1년의 수행평가가 보통 한 80에서 90개가 됩니다. 그럼 1년의 수업 일수가 190일이니까 거의 한 이틀에 하나씩은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끝났다. 그럼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일단은 좀 쉬어야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실에 가면 늘 이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 며칠 날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학급에도 1인 1력으로 수행평가 날짜 적어주는 도우미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아주 수행평가를 학을 띄게 되죠. 근데 교사들은 이제 세특을 써야 되니까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나라에도 수행평가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능동적 활동을 요구하는 수업은 많이 있지만
평가 자체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뉘어갖고 수행평가를 몇 퍼센트 이상 한다는 식의 그런 평가 제도를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사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들어오게 됐냐 하면 이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이런 제도, 이 사립고등학교 또 사립학교 이런 제도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사립학교가 없는 나라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어떤 뭐 교육학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도 발드로프 학교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교육학적인 이유라거나 아니면 뭐 종교계 사학 이런 건 있어도 우리처럼 일반고 위에 이렇게 뭐 상산고, 뭐 민족사관고, 현대제철고 뭐 등등의 이런 형태의 사립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이튼 스쿨이라든지.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래전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교육 경로가 다릅니다. 이걸 이제 투트랙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 교육 영화 중에 이제 우리 세대가 가장 감동 있게 본 게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잖아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바로 사립고등학교 얘기죠. 보통 이제 이런 사립고등학교는 학비가 1년에 보통 한 뭐 5천, 6천만 원씩 그렇게 하고 보통 다 기숙형 고등학교죠.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보딩스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부잣집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그래서 이름도 College Preparation School, 그러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가서 정말 이렇게 슬럼화된 그 학교에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육을 알고 싶으면 두 개의 영화를 봐라. 하나는 그러면 부잣집 자식들이 다니는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가난한 유색인종들이 다니는 이런 공립학교를 다룬 프리덤 라이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국내 개봉은 안 됐는데 저도 어떻게 해서 우연히 얻어서 보게 되었는데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이 두 개의 학교는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학사정관제는 왜 생긴 거냐 하면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얼마나 부패한 제도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우연히 책을 검색을 하다가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자가 데니얼 골든이라는 퓰리처 상을 받은 미국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학벌이 세습이 된다는 거야? 하고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미국도 20세기 초반까지는 고등학교 성적을 갖고 대학교 신입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독특한 어떤 뭐 가정교육법이라든지 등등 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미국의 대학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7%인데 이제 21.5%,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제도의 특성인데요. 유럽은 뭐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대부분 다 무상이죠. 왜? 다 국공립학교니까. 그런데 미국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공존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니고 부잣집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모교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기부를 해요. 참 그게 신기한 건데 이게 미국 대학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제도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기부를 하느냐 하면요. 자, 여기가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고요.
2017년 미국 교육지원협회가 미국의 950개 대학을 조사를 했는데 이 대학들이 1년 동안 받은 기부금 총액이 약 50조에 달합니다. 그 중에 랭킹 1위는 하버드 1조 4천억, 스탠포드 랭킹 2위 1조 1,400억. 명문 20개 대학이 이 기부금 총액의 27%를 차지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 기부금을 받아갖고 다 학교 운영에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규모를 늘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졸업을 해도 기부금을 잘 안 냈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졸업한 후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우리 와스프란 용어를 쓰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신교를 믿는 그런 이제 백인들, 뭐 이런 이 사람들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래서 도입한 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보지 않고 체육을 얼마나 잘하냐, 예술활동도 잘하냐, 봉사활동 했냐, 그 다음에 뭐 학생회장도 했냐, 소위 말하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발이 될까요? 자,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해. 근데 피아노도 잘 쳐. 럭비도 잘해. 예?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려. 이런 거 가난한 유대인 집 자식들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소위 명문 대학들의 유대인들의 입학이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유입니다. 이런 제도는 이렇게 대학을 성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성적 또는 뭐 대학 입시 성적, 그러니까 대학에서 직접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뽑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성적으로 뽑지 않고 이런 비교과 활동을 더해서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리가 터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미국 입시 비리 하면 막 이런 막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다룬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서 한번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대형 입시 비리가 터지면서 나온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 예. 마이클 샌더리슨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런 이제 미국의 이런 그 입학 사정관제의 문제점, 이런 입시 비리, 그럼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거냐, 뭐 이런 걸 다룬 게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나라 학종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소위 조국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종이 축소가 되고 이제 정시가 확대될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에 대해서 입시 그 감사를 했습니다.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야말로 몇 개 대학 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 입시 비리들이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도 왜 붙었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제도잖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설렁설렁 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들을 한번 제대로 뒤져보면 저는 이 학종이라는 제도는 거의 버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종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 거기에는 한국 교육이 이제 미국을 거의 따라 배워온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가 확대가 돼서 이것을, 이 졸업생들을 어떻게 명문대학에 들여보낼 것인가 하는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요구가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종이 처음 들어올 때 되게 다양한 약속을 했죠. 학생들의 소질과 자질, 잠재력을 반영해서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입시제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는 하고 나서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학교가 살고 사교육은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 내신 성적 1.2와 1.4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학생의 잠재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물리학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그 학생의 미래, 그런 잠재력, 그런 능력을 본다. 단순히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렇게 실현되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막상 시행해 보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쫓는 게 아니라 일단 학종도 가장 중요한 게 내신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를 갈 내신, 연고대를 갈 내신, 그 다음에 뭐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대충 내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내신에다가 필요한 스펙,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수능 최저 등급.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도 따야죠. 수능 공부도 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스펙까지 쌓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시 설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면 스펙 쌓느라 정신 없으니까 중학교 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다 끝내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선행학습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비교과 영역은 거의 학부모들이 뒤에서 다 컨트롤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모 찬스가 결국 입시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때처럼 저희 때는 이제 저는 그 수능 이전에 뭐죠? 갑자기 제가 본 시험이 기억이 안 나네.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과외가 금지됐지만 뭐 부잣집 자식들은 이제 몰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몰래 과외를 했어도 어쨌든 시험은 본인이 봐야 되니까. 근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질이 있는데 뭐 아무리 과외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조국 전 장관 그 사태에 대해서 뭐 윤석열 검찰의 편을 들 생각은 단 1도 없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뭐 정말 멸문지화의 어떤 화를 당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연면의 정을 갖고 있지만 그때 이 논문 여기 보면 조민이라고 되어 있죠. 조민. 예. 이 조민이 쓴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영 외고 2학년 학생이 이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저는 이걸 보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전학교에 근무할 때 저는 과학교사니까 이제 매년 이제 그 탐구 발표 탐구 보고 대회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서너 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발표 주제를 정하고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면 저는 늘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 애들이 볼펜을 쓰면 왜 우리 흔히 볼펜심 똥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왜 나오는 거냐? 저 볼펜심 똥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볼펜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막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강남 좌파건 강남 우파건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저 서울 신정동 변두리에서는 애들이 이런 거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이게 대학 입시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 보면 학종으로 뭐 사교육부가 줄어들 거다? 계속 늘었죠. 심지어는 여기에다 기존에 이런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비까지 사교육비까지 더 생겨나서
학종이 생긴 이후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떠냐? 여러분 서울대 2023년 수시 모집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일반고가 한 1,500개 되는데요. 그 중에 뭐 과학고, 영재고, 외고, 자사고 이런 게 합해서 한 130개 됩니다. 그런데 그 130개의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나머지 1,400개의 고등학교 일반고 학생들은 50%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13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울대 신입생에서 일반고 학생은 10% 이상 떨어지고 나머지를 다 자사고, 영재고, 외고 이런 학생들이 채웠다는 겁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대 연고대 신입생들 중에서 고소득층 자녀, 이 고소득층 자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득 수준이 있고 신청할 수 없는 소득 수준이 있어요. 상위 20%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고소득층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보면 2017년에서 18년에 갑자기 서울대 연고대 고소득층 비율이 한 10% 이상 뛰어버리죠. 이거 뭐냐면 이 당시에 2017년, 18년 넘어갈 때 학종 비율이 39%에서 54%로 신입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학종은 결국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이게 수능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 못 갈 아이들이 그래도 학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지난 기사지만 오마이뉴스 2022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들어가셔갖고 학종의 거짓말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이제 학종에 대해서 이거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주장과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이 논쟁을 벌이는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학종을 비판한 사람은 이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 이전에 요 이현 선생이 쓴 뭐 우리교육연구소 논문도 토론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학종이 문제는 있지만 장점이 많은 대입 방식이라는 거짓말. 그 다음에 읍면 출신 합격자가 학종에 많다는 눈속임.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합격자가 많다, 일반고에게 유리하다, 서울대가 수시로 일반고를 배려한다, 그 다음에 수능 확대는 사교육비의 주범이다, 학종은 학교를 교육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7가지 주제를 갖고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이제 이현 선생은 글을 썼고, 이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인 서부원 선생님, 이분은 이제 광주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스님이신데, 그러면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학종의 대학 입시를 파행을 보고 갔다면 수능 수업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형이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현 선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종은 불공정, 수능은 공정으로 읽힐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종이 뭐 이러저러하게 현대판 음서제다, 금수 전형이다 라고 조롱받고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이 이 속에 녹아 있거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왜 학종을 반대했는가? 제가 사실 책 쓰면서 교육개혁 없다 쓰면서 학종을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쓰는 사실 되게 용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전교조 조합원이고 우리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학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회비를 내는 교육 시민단체들 다 학종을 반대하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학종을 반대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도 이제 학종에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학종에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기록해주기 위해서 수업도 참여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배움의 공동체를 전면 도입한다거나 등등등등 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점차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전학교 근무했던 전전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 이제 서울대 직윤을 이제 학교를 2명을 선발하면 보통은 이제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명 이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 해에 우리 학교에서 내신만 따지면 1, 2등이 문과에 있고 3등이 이제 이과에 있어요. 그런데 문과하고 이과는 교육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이래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해에 문과 2등인 학생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내신 성적 서울대학에서 직윤 선발을 할 때 학교장 추천을 할 때 문과 하나 이과 하나 하라는 그런 말이 어딨냐. 그냥 1, 2등을 해야지 서울대에서 규정도 하지 않은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더니 학교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교장실에 찾아와서 막 책상을 치고 교장과 싸우더니 급기야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당시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학생회장의 생기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야, 그걸 보면서 저게 생기부에 담겨있는 생기부에 담겨있는 그 학생에 대한 평가와 저 학생의 입시에서의 모습의 그 상반됨을 보면서 참 되게 참 교사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대로 가지 왜 우리가 저렇게 학부모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소송까지 휘말렸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해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때 저희 학교 이제 문과 1등인 학생의 내신이 5학기 내신이 1.05였어요. 1.05라고 하는 거는요 20개 과목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과목만 2등급이고 19개가 1등급일 때 1.05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한양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 한양대는 아예 면접도 없이 서류 면접만 했거든요. 그러면 생기부만 보내면 알아서 그냥 바로 합격제를 내는 거였는데 세상에 한양대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5학기 동안에 내신이 1.05인데 그 학생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전학교 근무했던 제가 담임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5학기 내신이 1.00이었어요. 1.0. 이런 내신은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학교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내신을 찢어먹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울도 변두리에 있는 공부를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애가 있으면 전 과목 1등급을 다 해버립니다. 국영수부터 체육까지 다. 그럼 내신 이제 올 1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내신만 올 1이 아니고 3월부터 모의고사도 늘 올 1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카이스트를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넣으면서 카이스트는 6개 원서에 수시 원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카이스트만 써봤는데 도대체 이런 정도의 학생도 카이스트를 못 들어가면 어떤 애들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학종이라는 게 철저하게 학교 평가에 기초해 있구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저희들은 방학이 임박하거나 방학 때 생기부 쓰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럼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친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한 선생들한테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올 때, 제가 이제 올해도 3학년 담임이지만 보통 2학년 3학년 올라올 때 생기부 몇 쪽쯤 되는가 보면 내신이 1등급 대에 있는 학생은 한 15쪽, 그 다음에 2등급 되면 한 12쪽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화여고, 명덕여고, 제가 아는 후배 선생들이 있어갖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보통 한 10에서 12쪽, 세종과학고가 15쪽 정도래요. 그러니까 외고나 과학고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기부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제가 이제 아는 친구 딸이 세화여고라고 강남에 있는 자사고죠. 공부를 잘 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2점 초반대겠죠. 그런데 이제 입시 좀 이렇게 생기부 봐달라고 해서 봐줬더니 세상에 생기부가 10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대학은 우리 학교를 봐라, 이거. 학교를 봐라. 생기부를 보지 말고 학교를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이렇게 생기부를 볼 때 블라인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딱 생기부를 봤더니 뭐 프랑스어 1, 프랑스어 2, 뭐 그 다음에 프랑스어 심화, 뭐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문학의 이해, 뭐 이렇게 막 프랑스어 어떻게 있으면 얘 외국 프랑스어 같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는 다 학교를 보고 뽑습니다. 생기부 내용이 충실해서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세화여고의 생기부를 봤을 때 열심히 쓰지 않습니다. 다 근데 그 생기부를 보면 이게 자사고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 자사고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그 학교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입학 사정관들이 짐작을 하죠. 이 어느 학교이구나. 내신이 2점 초반이네.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을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은 자소서가 없었습니다만 자소서 쓸 때마다 다 봐주잖아요, 담임들이. 그러면 6개의 자소서가 다 다른 인격으로 자신이 포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거죠. 거짓말 대잔치. 이 난장판에 저 또한 공범자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 뭐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자소서도 없어지고 당연히 교사 추천서도 없었지만 저는 이게 다 거짓말로 쓰여진 거 알고 있어도 제가 추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 종합체제 때문에 학교는 될 만한 학생들 관리하는 체제일 거라고 남부터 들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뭐 수학경 시대를 본다. 그럼 수학경 시대에서 입상하려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물리화학 생물지학은 뭐 신청자만 본다 치더라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다 보게 합니다. 20분 이후에는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긴 어떤 자괴감. 그러니까 3학년 담임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1, 2학년 담임들이 쓴 아이들 행동 발달 사항을 이렇게 보면 뭐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나쁜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다 인격들이 너무나 훌륭하시죠. 이런 기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거의 뭐 아이들 다 이순신 아인슈타인 수준이에요. 생기부만 보면 서울대 가는 애들은 거의 뭐 다 이순신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양심의 문제나 또는 그 교육적 문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뭐 자기의 꿈과 뭐 끼를 살린다고요? 뭐 아시겠지만 최초합, 추합, 추추합, 추추합, 결국은
처음에 누가 이 추합을 누르느냐, 최초합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꿈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최초로 단추를 누가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추합, 추추합. 그래서 6번의 좌절을 맛보는 것이 현재 저는 입시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어떤 학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시에 대한 비판이 이제 동시에 섞여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대학의 그 위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이런 게 많은데 글로벌 인재, 미래 전형 인재, 뭐 미래 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탐구형 인재,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만들어 갖고서 이제 아주 복잡한 입시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 어느 외고 학생, 어느 일반고 학생, 둘 다 똑같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외고 학생은 5.8등급인데 합격했고 1.5등급인데 일반고 학생은 불합격했죠. 출결, 수상, 자치, 자격증.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글로벌 인재, 미래 인재 전형 이런 것들을 왜 만듭니까? 외고 학생들 뽑으려고 하는 거죠.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애들이 대학에 들어왔다가 뭐 반수한다고 재수한다고 나가는데 정시, 수시 교과, 수시 학종 순으로 반수생 자퇴생 비율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카이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처럼 100% 학종으로 뽑는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나 많이 자퇴를 합니까? 다 학종으로 들어왔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의치 한약수잖아요. 의치 한약수. 예. 다 의대 치대 가겠다고 다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서울 15개 주요 대학은 이제 정시가 한 40%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시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교과보다 학생부 교과보다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 더 많죠. 그런데 지금 일반 기업들도요 이렇게 정기 채용이 줄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현대 그러면 이제 매년 11월 달에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거 신규 채용을 하잖아요. 10,000명씩.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삼성 또는 뭐 현대 채용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뭐 현대 자동차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에도 보내고 삼성물산에도 보내고 이렇게 일단 삼성그룹에서 또는 현대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신입사원을 뽑아갖고서 각 회사에다 배청을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정시죠. 그럼 거기서 빚보는 건 뭐예요? 출신 대학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정기 채용보다 수시 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거든요. 지금은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 21년인데 2021년이 되면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이 수시에 그렇게 학생들의 꿈과 끼와 재능을 미래의 어떤 잠재 역량을 다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니들은 학점밖에 안 주잖냐. 니들도 저런 생기부를 만들어라. 이 학생은 학점이 뭐 3.2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했고 책은 뭐 읽었고 봉사활동 뭐 해서 정말 미래 지향 인재다 라고 니들도 대학에다 보내라. 대학생들의 생기부를. 니들은 달랑 학점만 주면서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의 전교생의 전 과목의 수업 시간에 아이의 태도를 다 적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런 거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게 화가 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대학들 니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도 일반 기업에다가 이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다 써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달랑 학점만 주잖아요. 이거는 약간 학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고등학교 5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애들이 2학기가 되면 다 좀비가 되고 2학기 애들은 다 자죠. 수업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8월 31일자로 생기부를 다 대학에 송출했는데 애들이 뭐 출석을 신경을 씁니까? 뭐 수업도 안 되고요. 특히 과학 2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과학 선생이니까 작년에도 지구학 2를 가르쳤지만 1학기 학기말 고사를 끝냈어요. 의학기에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1년 동안 가르치게 될 거를 한 학기에 그냥 숙성으로 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한 학기에 끝내고 말았거든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물리투, 화학투, 생물투 다 그렇죠. 그래서 2학기 내내 애들하고 이제 정 떼고 정 뗄 만큼 되면 이제 애들이 졸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023년도 학생들이 선택한 탐구 과목 인원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생명하고 지구학식이 아니겠습니까? 뭐 2는 다 죽었고요.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 지구학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지구과학을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나라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응용학문이고 적어도 뭐 공대를 가던 자연과학대학을 가던 물리화학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지구학 선생이지만 물리화학을 꼭 선택하라고 하지만 애들 안 하죠. 점수 따기가 어렵고 과목이 어렵다고. 그럼 뭐 이 나라 과학교육은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다 생활과 윤리 아닙니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철학과는 죽어도 안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경제는 꼴등인데 대학은 또 전부 다 경영학과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꿈밖기를 살리는 이게 수능 선택입니까? 저는 이런 걸 대학이 알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정말 너무나 기만적이다. 차라리 그냥 시험을 봐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이수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그때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물리학 가면 물리 시험 봐라. 그리고 공과대학이면 최소한 수학하고 물리 정도 시험을 봐라.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오죽하면 서울대조차도 물리2를 한 학생이 없어서 고등학교에서 했어야 될 물리2를 서울공대 1학년 신입생 과정에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선생들 가르칠 거 대학 교수들 열심히 잘 가르치시라 이런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종에 대한 미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2019년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서초동에서는 조국 사수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이제 조국 사퇴 집회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도 이제 그 학종 논쟁으로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국 딸이 이제 학종으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옳다구나, 이 기회에 이제 학종을 확대하자 하는 이제 이런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들이 학종 폐지 정시 확대를 내걸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전교조를 비롯한 이제 진보적인 이제 교육 시민 단체들은 학종을 사수하고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를 이제 막 그 당시 열었죠. 그리고 뭐 백분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결국 입시를 공부하게 됐는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시 확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당시 이제 이훈의 이 교육부 장관이 이제 정시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정시 확대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시도교육감들이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당시에 이 정시 확대 반대, 그다음에 어떤 학종 보수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교육계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이제 대립으로 이렇게 되었었죠. 저는 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1980년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4년도 대학을 입학했는데, 저희 때는 그야말로 철저한 입시 위주 교육, 그 다음에 암기식 교육,
사지선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입시 기술자가 돼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이런 어떤 그 사지선다 객관식, 사지선다건 오지선다건 이런 객관식, 암기식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그 이후에 교육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가르친 자가 매긴 성적, 즉 고교 내신이죠. 그 반영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수능은 문제풀이 기술자 양성시험이라서 그냥 자격고사 정도에 참고해라. 그리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라. 그리고 정시는 서울과 강남에 유리하니까 수시를 확대해라. 그리고 공부 성적만으로 뽑는 수능보다는 그래도 이러저러한 스펙도 보는 학종이 더 교육적이다. 이런 것이 소위 진보적인 어떤 교육운동단체, 또 저희 세대들의 일종의 어떤 그 담론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떤 사상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교육개혁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데가 핀란드 아닙니까? 한번 핀란드 현실 한번 보자 봅니다. 자, 보통 이제 핀란드에는 이제 경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핀란드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해서 이제 9년제 통합학교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가 인문계와 직업계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그 9년제 통합학교를 다닐 동안은 경쟁이 없습니다. 시험은 있어도 경쟁은 없어요. 그러나 이 9년제 통합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갈 때부터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일반고와 직업고의 비율이 한 5대5쯤 되는데, 일반고에 대한 평판이 좋고 직업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멸적인 표현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일반고와 직업고의 어떤 그 평가가 다르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약 한 450개에 이르는 일반고의 서열이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예. 대학은 어떠냐? 대학은 경쟁률이 되게 셉니다. 왜냐면 고졸과 대졸의 사회적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6대 1이고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10대 1이 넘습니다. 삼수, 사수생도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학원 다니는 삼사수가 아니라 이제 뭐 알바도 하고 이러면 삼사수를 하는 거죠. 그럼 입시 현실은 어떠냐? 고등학교는 이제 학점제로 운영하는데요.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가 되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거기는 필수 과목이 83%이기 때문에 뭐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평가는 교사별로 평가하고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사의 평가에 정성적 기술은 없어요. 우리처럼 세탁 안 쓴다 이거죠. 그리고 고교 성적 산출은 학습을 촉진하는 데 쓰는 거지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입시 성적에 따라서 YLE가 이제 이 핀란드의 국영 언론사에 우리로 치면 KBS에 해당하는 건데 1등부터 448등까지를 아예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1등인 학교에서의 내신과 448등인 학교에서의 내신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신은 학생들의 학업 촉진용으로만 쓰고 대학 입시에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과학고, 영재고, 외고, 자사고 뭐 이런 학교가 잘난 학교야 뭐 이렇게는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 서열이 뭐 강남의 어느 학교부터 뭐 쫙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딱 어디서 발표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발표합니다. 내신 성적 반영하지 않아요. 대학 입학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학 자격 시험이 있고 본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본고사 막 결사 반대 그러잖아요. 여기는 자격 시험, 즉 수능 같은 시험이 있고 본고사가 있습니다. 입학 자격 시험은 4과목인데 서술형 단답형이 섞여 있고요. 7등급 상대평가입니다. 우리는 상대평가 안 돼. 절대평가가 오라. 여기는 상대평가 해요. 본고사는 또 선택형 문항입니다.
이런 선다형 객관식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의 이제 A레벨 시험, 이게 이제 으로 치면 이제 대학교 시험인데 이건 선온수령인데요.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의 전공별 입학 시험은 객관식 문항이 상당한 비율입니다. 120분 시험 시간 중에서 90분이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다형 객관식은 악이고 선온수령은 선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시험들도 다 객관식인 거, 수능에 맞춰서. 이게 문제인 거죠.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본고사는 객관식 문제가 많지만 학교 시험은 객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학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신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시험을 봐서 결정하는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그 유명한 바칼로리아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프랑스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고등학생들이 데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성적과 내신을 합산하는 나라는 독일, 호주, 스페인, 덴마크. 입시 내신 반영 여부를 대학이 결정하는 데가 핀란드. 학생이 결정하는 경우는 스웨덴. 내신 성적 위주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대학 입시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입시, 내신, 비교과를 다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 교육운동 진영의 생각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핀란드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자, 이게 학력 간 임금 격차인데요. 고졸을 100으로 했을 때,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고졸 이하, 대졸, 석박사를 보면 핀란드가 격차가 제일 적죠. 그 다음에 지리계수를 보면 0.226으로 제일 적습니다. 한국은 0.335. 예. 영국만큼이나 높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내 GDP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12%인데 GDP의 12%인데 이게 2019년 기준이에요.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30%라는 거예요. OECD 평균은 20%.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노동자 중 4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이에요. 우리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1956년에 중도좌파 정권에 들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중도좌파 정권 또 사회민주당이 이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사회를 복지사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의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열도 있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공과 직업 사이의 디스매치 비율이 우리는 50%입니다. OECD 평균이 39.1% 정도인데요. 예. 우리는 청년들의 고용률도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죠. 심지어는 2023년도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부가조사를 결과를 보면 학교 졸업한 이후에 38.6%는 백수 상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에서 전공과 매우 불일치가 39.7, 약간 불일치가 12.7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공 적합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기부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대학은 안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1시간이 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논문, 진로희망 분야,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수상실적, 추천서, 소개서 다 폐지가 됐죠. 왜 폐지됐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죠? 사실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서울 15개 주요 대학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전국적으로는 44%, 학생부 종합이 24%지만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이게 뒤집어지죠. 그러면 결국 인서울 이면 우리의 반 같은 경우에 저희 반이 지금 28명인데 인서울 할 만한 애들이 한 3, 4명밖에 안 돼요. 결국 그 3, 4명의 아이들은 학종이 문제가 되겠지만 내신이 3점대를 넘어가면 일반고에서는 인서울 하기가 어렵고 인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스펙이 있다고 해봐야 고만고만하고 비교해서 우위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학종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저희 일반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읽고 해당 시가 발표된 시대적 상황과 연계해서 주제의식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 전 이런 걸 왜 쓰죠? 행동 특성을 보면 모든 활동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아주 뻔한 스토리잖아요. 마치 그 의대생들 옛날에 자기소개서 쓰면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늘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자기소개서를 보면 늘 자기 동아리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자기가 늘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주 천편일률적이죠. 그분을 도울 줄 알고. 뭐 이런. 정말 그렇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이게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인문학의 날, 행사의 날, 뭐 중국의 백화문 운동을 주제로 어쩌고저쩌고 팜플릿을 제작함. 이런 걸 우리가 기록을 해줘야 되나요? 의대는 더 심하죠. 의대 관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삼각함수를 학습한 후 이를 통해 뇌파와 심장의 전파 파동을 측정할 수 있음을 알아보고 탐구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 반드시 알아보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돼요. 물리, 전자의 스피드로 인해 핵 자기 공명이라는 현상이 발생함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생각해서 MRI가 바로 핵 자기 공명임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쉽게 풀어쓴 칼럼을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이해 폭을 넓힌다. 이렇게 애들을 준비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통합사회.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격차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역 간 의료체계 격차와 통계로 알아보는 의료소외 지역을 발표를 했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3년 내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전 과목에서 전공 적합성이 높아졌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의사로 준비된 아이를 만들어서 의대를 보냈더니 이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줌에서는 이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학고, 영재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총 131개의 학교가 없어져도 과연 학종이 존재할까요? 저는 제 책에서 이 학교 다 없애자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려다 못 없앴죠. 국제고까지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과학고, 영재고도 다 없애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면 이 책에서 저의 주장대로 만약에 이 131개 학교가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대학에서 학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학종 때문에, 교사의 관찰 기록 때문에 수업이 살아납니까? 15개 주요 대학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써줘야 됩니까? 정시로 못 간 학생이 학종으로 가는 케이스 때문에 학종이 존속해야 합니까? 학종이 있어서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줌회의에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한 40분 정도 강의를 부탁을 해주셨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이 전국 국어사 모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일 것 같고, 또 주변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겠다 싶어서
저도 충분히 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길어져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